상위 1% 부자 4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이,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재테크하면 떠오르는 모든 그런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있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연 이 상위 1% 부자들은 어떻게 2023년을 준비하고 있는지 4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자, 무작정 현금만 모으면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 어디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자산이 하락하는 이 시기를 또 어떻게 우리는 보내야 되는지, 몇 년 뒤에 우리가 진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여기서 같이 알아보고 준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자될 기회 같이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선 한국 부자 밀집 지역 탑 10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자료만 그냥 읽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자료를 보면서 진짜 또 실제 부자인 너나이님과 또 잔잔바리 부자인 아니야. 왜 그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호남의 유지분께서 이런 얘기 겸손하시네. 호남분들이 겸손하시구만. 찐부자와 잔잔바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 자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이제 혼자 읽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금 한국 부자의 기준은요, 금융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의미를 합니다. 자, 보니까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역에 한국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지도에서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딱 보니까 인천, 서울, 경기 이 세 군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체 부자의 70%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거의 지방으로는 한 30%밖에 분산이 안 됐고 70%가 저 안에 수도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집값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양질의 그런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500인 이상의 사업체, 그러면은 거의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직장들이 어디에 가장 몰려있냐라고 봤더니 70%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이 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구별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걸 한번 감을 잡아볼까요? 지금 이 단위가 1000명이잖아요. 네. 서울이 191.3이니까 1000만, 10만. 19만 명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자산 10억 그럼 이상.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 1000만 명 중에 20만 명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50명 중에 한 명. 50명 중에 한 명이 50명? 결론 났어요? 50명 중에 한 명이 서울에 부자가 이렇게 많아? 몰려있죠.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살벌하네. 이거 놀랍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이 서울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저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인지 느낌 오시죠? 예, 여러분들 느낌을 좀 갖게 해드리고 싶어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한 2, 300만 더 많은데 부자는 2배가 더 서울에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면은 부산에 지금 2만 9천 명이 부자가 계시잖아요. 네. 근데 부산 인구가 인천 인구랑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이제. 근데 부산이 인천보다 부자가 2배 이상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인천 인구, 부산 인구 다 300만, 인천은 딱 300만 정도 되고 부산이 320, 30만 정도 되니까 2배 정도 많으니까 부산 같은 데도 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서울 안에서도 구별로 한번 또 우리가 또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집중도라는 게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집중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 안에 부자들도 많이 살지만 정말 그 부자 중에서도 찐부자, 좀 큰 부자, 금융자산 100억 이상 이런 찐부자가 많이 사는 곳이 이 부집중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런 찐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지금 또 보이는 게 파란색으로 이제 테두리가 돼 있는 이 부분인데요. 파란색 테두리 부분은 지금 오히려 이전 대비 작년보다 그런 찐 부자들의 수가 좀 줄어들었다. 작년보다 찐 부자의 수가 좀 낮아졌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거 빨간 테두리는 왜 없지? 찐 부자가 늘어난 지역은 없다. 유지 아니면 떨어졌다. 이게 자산시장에 연관이 있나 보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네. 보면 재밌는 게 지금 부집중도가 높은 지역이 다 한강과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 금관구, 도봉구, 강북, 은평구, 성북구 이렇게 좀 한강과 이렇게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부집중도가 좀 낮다. 찐부자가 좀 적은 그런 지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금 이 표에서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부가 상대적으로 저렇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 어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 한국 부자의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떻게 그 안에 뭐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어떤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지금 부동산 자산이 56.5%로 거의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의 차지하고 있다. 확실히 부동산이 많아. 그러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오히려 전년 대비, 전년에는 58.2%였는데 줄었네? 줄었어요. 이건 뭐다? 지금 우리만 자산이 준 게 아니라 부자들도 지금 이 하락장 맞고 있어. 이 하락장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부자들도 정면으로 맞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이렇게 부동산 자산이 줄어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해줘부 준비하면서 매번 지금 제 자산이 쪼그라들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 마찬가지란 얘기죠. 실제적으로 네, 저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한국 부자의 자산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 부자의 그 자산 유형별 구성비를 보니까 여기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게 어떤 거죠? 거주용 부동산. 네, 거주용 부동산이 자산의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그건가 보네요. 거주용 부동산이 내가 사는 집이고, 그렇죠. 거주용 외 주택이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그렇죠. 집인가 보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실거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게 좀 강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깔고 앉아 있는 실거주 자산이 좀 높게 차지하고 있다. 좋은 데 사시는 거죠. 볼 수가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주용 부동산도 전년 대비 조금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을 온몸으로 같이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이 유동성 금융자산, 그리고 뭐 빌딩 상가, 거주용 외 주택, 이렇게 이제 자산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볼 게 거주용 부동산은 전년 대비 좀 줄어들었지만 또 여기서 늘어난 게 있어요. 전년 대비 유동성 금융자산하고 예적금은 크게 다른 거 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이 현금을 지금 모으고 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적금과 비슷하게 유동성은 말 그대로 이제 수시 입출금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적금은 이제 예금이나 적금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을 두 개를 합쳐보면 전체 자산 구성 중에 약 20% 정도. 물론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확실히 올라가긴 했지만 20에서 뭐 한 25% 정도를 부자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현재 예적금, 그리고 유동성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지금 막 현금 모으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부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랑 좀 똑같다. 공통된 분위기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적금, 유동성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부자들. 자,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는 또 어떻게 해왔을까? 지금 거주용 부동산도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투자했을지 또 보면은 이 상위 1%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성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예적금 뭐 이런 거 모으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충분히 알겠어. 요거는 이제 모으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봤더니, 자, 그럼 실거주집 말고 거주용 외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를 보니까 지금 딱 보면 역시나 수익률을 봤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뭐가 보이죠? 아파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2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토지임야 그리고 상가,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지금 이런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아파트 투자하라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지금 현재 따지자는 게 아니라 돈에 밝은 이 부자들이 실거주의 부동산 투자에 이 아파트로 관심이 많고 아파트로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왔다는 이 팩트를 우리가 보자는 의미인 있는 거죠. 그대로 봐야죠.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팩트로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보자는 말씀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가올 2023년은
부자들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좀 미리 알면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보려고 하는데요. 부자는 향후 1년 정도의 단기적 금융자산 운용에서 예적금과 주식 투자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요 앞부분과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유동성 금융자산과 예적금을 늘리고 있다. 자, 그리고 한국 부자는 부동산을 향후 유망 투자처로 보고 있고 현재 현금을 모으면서 투자 시기를 살피고 있었다. 요거는 이제 향후에잖아요. 이미 지난 아니라 향후에 단기적으로 현금을 지금 늘리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모아놓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내가 좀 싸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때는 내가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이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표로 나온 부자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의 이야기인 거고 실제 우리 찐부자 우리 너나이님은 네, 너나이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더 궁금하죠. 아니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화면이 바뀔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화면이 바뀌는데 부자들이 재테크하는 방법이랑 내가 하는 거랑 다를까봐 조마조마해. 여기 나랑 다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봤어요. 네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오. 네. 팩트는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팩트는. 그러니까 돈에 밝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 부동산 시장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외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현금을 모으면 투자 시기를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게. 그죠? 그리고 저 위에 아니 근데 왜 예적금이랑 주식을 해? 아 예적금이야 뭐 그렇다 쳐. 근데 주식은 왜 하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은 사이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한번 오를 때 그렇죠. 몇 년 동안 오르고요. 떨어질 때 몇 년 동안 떨어지는데 주식은 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조금 그 사이클이 좀 크죠. 짧아요. 짧으니까 어차피 나는 메인 투자는 아까 비율에서도 보셨다시피 부동산이 메인 투자인데 이 부동산 메인 투자를 하기 전에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이클이 짧은 주식시장에 투자 금액을 늘려보겠다 이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요즘에 주식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조회가 있으신 분들은 좀 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시나리오겠죠? 예금 금리도 높으니까 예금에도 좀 돈을 일정 부분 넣어놓고 그렇죠.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고 내가 주식 투자도 좀 해봐서 경험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뭐 연 5% 10%는 충분히 벌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돈을 이제 파킹하는 개념인 거죠. 그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을 쭉 공부하고 보다가 어떻게 한다?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한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뭐 저 역시도 뭐 저는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전에 제가 처음 투자 시작했던 2015년, 16년 이때처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저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거의 흡사하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크님 어떠세요? 뭐 잔잔바리 부자랑도 뭐 별 차이 없네요. 좀만 하면 뭐 찐부자 될 수 있겠는데? 나랑 별 차이 없는데? 아니 호남의 유지께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급여 같은 거 이제 잘 모아놓고 예적금 그전에 예적금 잘 안 했거든요.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예적금이 뭐야? 그냥 일단 입출금 통장에 일단 모아놓고 그게 이제 불려지면 바로 바로 이제 투자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또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른 게 뭐 시장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 이미 투자해 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미 투자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또 잘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내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대비용으로 좀 이렇게 자산을 좀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부동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시세 같은 거를 계속 보면서 여기 이 정도 빠졌구나. 만약에 전세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이제 투자 기회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지금 바로 투자는 지금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했었어요. 네. 아까 좀 전에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막 뭐 전세도 빠지고 막 소액으로 투자도 어려워서 더 투자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라이브니까 우리 네네. 진짜 여러분들 네. 찾아주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가감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투자로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 구해줘일보 신문기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 항상 지금 시장이 좋으면 암울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암울할 때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걸 준비해야 그 시기가 왔을 때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전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쵸? 2년 전으로 갈 것도 없어. 작년만 봐도 정말 상상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뭐 2년 뒤에는 지금이랑 다르게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의 그냥 모든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시기가 오면은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문가는 될 수 있지만 투자자는 될 수 없어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실제적으로 저거 이제 자료만 볼 땐 모르잖아요. 와닿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우리가 친근하게 자주 보는 너나이님이나 이제 저가 자주 너무 친근해 우리 친근해. 친근한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궁금했는데 이걸 같이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좋네요. 더 확실히 또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더 이렇게 와닿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제 볼게. 지금 최근에 상위 1% 부자들의 그런 자산 관리 관심 분야인데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첫 번째, 국내 부동산 투자. 이게 연장되네요. 아까 앞 이야기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내 경쟁자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힘들겠다. 빡시겠는데, 이거. 네. 자, 두 번째가 세무 상담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동향 정보 수집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근데 지금 투자 여건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신규 투자보다는 오히려 절세를 통한 관리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세무 상담이 예전보다 오히려 이렇게 관심 분야에서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경제동향 정보 수집. 요거는 뭐, 저희가 이제 책임져 드리잖아요. 네, 구해줘일보, 그리고 또 뭐 고수초대, 또 너나이님이 매번 짚어주시는 뉴스, 이슈. 이런 시간들이 지금의 현 상황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다 짜서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만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도 그 상위 1% 부자들의 그 정보력에 뒤지지 않는다. 빨리 해. 일단 오케이 알겠어. 자, 그래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더. 근데 저건 10억 자산 넘게 있는 부자들만의 이야기잖아요. 흥 나오죠. 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월 300도 볼까 말까인데. 자, 그럼 일단 알겠고 월 300번은 저는 그럼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이게 더 궁금하죠. 이 내용도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든단 말이야? 부자의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일로 현재 부를 축적하였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그 다음이 상속증여네요. 네, 상속증여, 그리고 그 다음이 근로소득, 마지막이 이제 금융투자인데 지금 현재 근로소득을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 근로소득은 11%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근로소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자가 되는 데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가 되게 크게 비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근로소득 일단 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같이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화면 보면은 여기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2021년에서 2022년은 이제 넘어오면서 그 변화된 걸 보시면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2022년 넘어오면서. 그리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부의 원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게 중요해라고 말할 때 그때 중요한 거는
1년 사이에 근로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비율로는 4% 정도인데 거의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좀 늘었죠. 나머지는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산 시장이 빠지잖아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뭐 전부 다 자산 시장은 등락이 있고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이 9,000분 정도의 분들이 다 영원히 하락하고 나는 돈 투자에 관심 없고 이런 분들은 어차피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해, 이 방송에.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현재 이 하락 사이클이 언젠가는 다시 나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기 위해 여기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들은요, 상승장에서는 투자에 집중하고 하락이 왔을 때 자기 업에서 그 자기의 역량, 즉 리스크 없이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왜냐면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자원을 자산시장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 나서 또 뭐 투자도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지금 자산 빠지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내 커리어, 내 업에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근로소득, 즉 내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은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망하나요? 물론 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럴 수는 있지만 회사가 손실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커리어 같은 부분도 잘 신경을 쓰면서 투자도 관심을 갖고 충분히 전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시는 게 이 장표의 숨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자료도 같이 봐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12월 5일에 우리금융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경기 변동기의 대중부유층. 이 대중부유층은 일단 금융자산 1억에서 10억 이내에 있는 개인을 이제 대중부유층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중부유층은 지출의 절반을 저축에 하려고 있다고 합니다. 와. 50%를 저축을 한대요. 부자들도 야, 소득의 50%를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되게 유사한 지출 구성을 보이고 있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거의 50%는 저축을 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중부유층 또한 지출 구성을 보시면 저축이 50%, 소비성이 33%, 비소비성이 16%인데 이 비소비성이 뭐냐면, 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세금, 뭐,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료, 여기에 그것도 들어가요. 대출이자.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들. 내가 직접 뭔가를 써서 효용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구나. 무조건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소비성 지출이라고 하고, 이 소비성 지출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생활비, 뭐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그런 생활비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50%는 다 저축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어떻게 50.1% 냈다? 절반 이상. 이렇게 부자가 꼽은 부의 원천은 일단 업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고 월 300을 벌든 월 3,000을 벌든 일단 소득의 50.1%는 저축을 했다. 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벌고 모으고, 자, 솔직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몰라? 그래, 많이 벌고 저축하는 거 누가 몰라? 또 그 얘기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팩트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항상 말은 하잖아요. 아유, 뭐 많이 모아야 되고 저축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부자 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대중부유층이라고 하는 금융자산 1억에서 10억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꾸준하게 저축을 50%를 넘게 해왔다는 거는 이거는 어디에나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제가 그 KB 부자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거 진짜 이거 너무 짱이다. 있어? 너무 짱이다라고 느낀 게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너무 소름 끼치네.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구독자세요? 부자 보고서 쓰신 분? 아니 부자 보고서에 보통 이제 뭐 얼마가 있고 그래 어디에 대박. 투자를 할 거고 앞으로 뭐 어디에 관심이 있다 요런 내용만 알 줄 알았는데 부자의 성장 동력 대박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했던 그런 원동력들이 무엇이냐 그걸 또 순위별로 알려줬어요. 이런 걸 통해서 부자들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게 됐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거다. 내가 얼마를 모을 건지 얼마를 벌 건지 그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이불모아 부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얼마의 부자가 되겠다. 이거 있었어요? 제가 추천도서 방송에 몇 번 얘기했는데 36억 8천만 원. 왜? 36억 8천만 원이 왜 그랬냐면 제가 34살 때 제가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매달 이 정도를 쓸 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금액, 월 금액. 그거 곱하기 80살에서 34살 뺀 나머지 연령 그 기간, 인플레이션 감안 안 하고 일단. 네.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집, 그리고 타고 싶은 차, 그리고 예비비. 그리고 아이에 대한 교육비. 이걸 다 합치니까 36억 8천이었어요. 그래서 36억 8천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추천도서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제 캘린더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여기다 넣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안주머니. 그 캘린더 맨 위에 크게 36.8억이라고 써 있었어요. 보통 그거 다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37억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야. 그리고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아침에 엘리베이터 출근하면서 36억 8천 36억 8천을 벌겠다. 그러고 나서 했는데 36억 8천 넘어갔을 때 진짜 기분 진짜. 그럼 그 이후로 그럼 또 그 목표 금액을 다시 또 재설정하고 더 그 다음엔 높이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셨나요? 했어요. 50억 100억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냥 심플하게. 근데 평균 126억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자존심 상하네. 진 것 같아서. 아니 저렇게 많아? 더 해야겠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목표 금액이 있었어요. 얼마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깊게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지 않고 밀리언 달러? 그냥 딱 100만장자. 10억. 아, 그렇구만. 네, 대부분 그렇죠. 네. 딱 10억. 그러고 계산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되게 머리 아프니까 딱 10억.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근데 그 10억이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아유, 10억만이라뇨. 장난이 처음에는, 아니야. 왜냐면 1억도 없었으니까. 그래. 처음에는 10억. 과연 이걸 이룰 수 있을까 했지만 이걸 쓰래. 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게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붙여놔라. 책상에 붙여놔라. 이걸 하고 중요한 거 보구나. 왜냐면 이미 그걸 이룬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따라하게 됐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걸 바라보고 계속 달려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이룰 수 있게 됐는데 그 전에 있었어요 저런 거? 목표 금액 그 전에 설정이 있었어? 없었지. 그 전에 그 달에 쓸 그러니까. 목표 금액이 있었어. 그렇지. 이번 달에 쓸 돈 이렇게. 어디에 쓸지, 뭐 할지 이런 계획이 있었지. 얼마를 내가 살면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저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목표 금액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같이 해볼만 하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목표 금액 설정하는 거. 이걸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이룰지 안 이룰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나 부자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먹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제는 부자 될 거라는 마음을 드시고 자, 그러면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구체화해서 이걸 어떻게 현실화 시킬지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부자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밟아 나가야겠죠? 일단 첫 번째, 일단 벌고 저축을 50%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고 자 그럼 이 목표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러면 어떤 또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또 그 안에서 채워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그거를 그냥 하면 되지 굳이 뭐 그런 걸 뭐 따로 배워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돈까지 주면서 그런 걸 배워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또한 예전에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1년, 5년, 10년 이게 혼자만 그 시간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가족, 뭐 아이, 또 내 시간들까지 기회비용이 있어서 이런 걸 좀 공부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부유층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꾸준하게 공부하고 습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자산관리 1순위 목적으로 30대는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보증금 마련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서 한국의 상위 1%의 부자들의 그 자산 비중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실거주하는 그 거주용 부동산이었어요. 이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자산을 이룸에 있어서 실거주의 그 자산을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얼마나 싸게 얼마나 또 좋은 방법으로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자산이 또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부터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그냥 어디 좋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우리가 투자처럼 공부를 하고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가 그거죠. 뭐, 지금 일단 내용을 정리하면은 부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23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2023년은 일단은 부동산 투자가 제일 유망한 투자처라 나중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들이 형성한 자산은 실거주 부동산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름 끼치네요. 예, 맞는 것 같고요. 실거주 부동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점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처음으로 자산을 이제 큰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내 집 마련에서 맞아요, 비롯되기 때문에. 맞아요. 강의하는데 내 집 마련에서 내 집 마련을 잘하는 거. 내 집 마련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적절한 시기에 내가 살 수 있는 돈으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내가 내 자산을 불려나가고 재테크를 해나가는 어떤 기초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길어요. 내용이 많아요.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좀 사연 들어온 거 보면은 이 내 집 마련의 그것부터 이제 좀 잘못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게 이제 오히려 부동산을 아예 그냥 등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내 집 마련을 잘 하고 그러면 거기에 성공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부동산으로도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럼 별도의 거주형 외로 또 부동산 투자해볼 수 있겠네 라고 할 텐데 이 처음 시도가 잘 안 되면은 그렇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때 내 집 마련하는 것부터 일단 좀 우리가 많은 그런 좀 공부를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중요합니다. 것 같아요. 네, 중요하고 여기 지금 지금 나와서 계시는 새벽보기님도 원래 저분도 되게 좋은 동네 사는데 내 집 마련 실거주 내 집 마련을 잘 하면서부터는 잘 풀렸죠. 그래가지고 그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한 상태에서 되게 우량자산을 되게 싸게 사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할 때는 훨씬 더 여유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중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정말 세세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리고 있어요.